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이해론 제1강 기본이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챕터 1에 있는 청소년 심리부터 함께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교재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청소년 심리의 이해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청소년 일단은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청소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청소년이 사고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서와 성격 다 마찬가지이죠.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떠한 단계로 청소년의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것이 혹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청소년 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특징을 알아보고 발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청소년 심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기본 가정이 되는 것은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것처럼 청소년은 혼자 개인적인 발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 내에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이 기본 가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청소년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밑줄을 치실 건요.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 어느 쪽에서도 속하지 않는 과도기적 존재이다.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독특한 존재가 바로 청소년이다 라고 하는 거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조금 청소년보다 어린 단계인 소년과 소녀 단계와 그 시기와 청소년이 아주 크게 구분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생식 능력의 유무라는 것이 있겠더라라는 것도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생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이전의 시기와 다른 차이점이 되더라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장 진행 여부의 관점에서 청년과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기에서는 이제 한참 사회활동을 하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할 나이긴 하지만 어떤 신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산물에 의해서 유전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단계다라는 점에서 청년기와는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동기와 소년 소년기, 소년 소녀기, 그다음에 청년기, 노년기 이런 것과 이런 시기와는 다른 차별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시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요. 청소년기 구분이라고 해서 유엔과 국제식량기구에서 어떻게 청소년기를 구분을 하고 있는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는 15살부터 24살 사이의 집단을 청소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국제식량기구에서는 10살부터 24살까지의 이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연령대의 사람들을 청소년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한 파트는 여기인데요. 양가로 4번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 상에서 법들과 관련돼서 청소년을 누구를 청소년으로 부르고 있는지 또 어떤 연령대를 청소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 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이 많이 되었던 파트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이제 청소년이라는 호칭을 이제 쓰고 있는데 저 각각의 법마다 조금 이제 연령의 구분이 다르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만 18세까지의 사람들을 청소년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밑에 있는 청소년 기본법, 그다음에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9살 이상, 그다음에 24살 이하의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좀 헷갈리시긴 한데 문제에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각각의 이제 법안 이름과 그다음에 청소년 호칭 그리고 연령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서 아동복지법을 보면요.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아동이라고 규정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17살까지의 사람들을 아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만 쓰기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19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법과 형법에서는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미성년자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 14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미성년자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미성년자다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연령의 기준이 꼭 다르죠. 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15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연소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이제 18살 미만의 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법에서는 이제 소년법이기 때문에 이제 소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소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를 이제 각각 분리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18살이 되지 않은 사람,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22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청소년 한부모, 그러니까 결혼 상태가 아니라 이제 혼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24세까지의 이제 어떤 그 부모를 이제 청소년 한부모로 명칭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나이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를 포함해서 이하라고 한다는 그 개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18세까지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24세 이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은 이거는 24살까지의 사람들을 다 통해서 포함해서 명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법률상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이름 붙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령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에서 소년법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부터 9살 이상부터 24살 이하까지를 이제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맞는 걸로 골라서 2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이라고 하는 거 19세 미만의 자라고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거 법령상에서 어떻게 지금 청소년과 그다음에 아동과 미성년, 연소자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연령 정의를 하고 있는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양가로 보실게요. 청소년기 자해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기 자해 개념 특징 보게 되면은 아동기와는 다르게 청소년기에서는 본인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본인을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청소년기 초기의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후기에 좀 성장한 이후에 발달이 이루어진 이후 청소년 후기에 다다르기 전인 그 전기 초기에는 사실은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모순되기도 하고 변화가 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청소년기에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는데 부정적 자상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배척당했다라던가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던가 이런 감정을 느끼기가 조금 더 그보다 어린 연령 때보다 좀 더 쉽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청소년기 중기에는 조금 발달이 더 이루어진 청소년기 후기보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브릿지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실적 자아라고 하는 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실제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자아 개념을 현실적 자아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실제로는 상관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상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 자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이 성숙을 해 나가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야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잘 조화를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조금 청소년 중기 수준에서는 이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의 융합이 좀 덜 이루어진 상태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파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모 2번에서 이제 청소년의 신체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파트를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네모 1번에서는 청소년 심리학은 무엇인가, 그럼 청소년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청소년 자아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네모 2번부터는 청소년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트를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소년이 신체적이고 그다음에 생리적으로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의 어떤 인지적인 지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줄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변화를 이끄는 거 어떤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양가로 1번 호르몬의 변화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은 주요하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더라라고 정의가 되는데 첫 번째, 신체 부위, 신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지 어떤 구조로 완성시킬지를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능적인 행동을 충동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호르몬이 담당을 하게 되더라, 촉진을 시키게 되더라라는 두 번째 기능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다양한 신체 기능들을 사람은 갖고 있는데 다양한 기능들을 조절하게 하는 기능을 바로 호르몬이 이제 하게 하더라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호르몬이 무엇인가, 뭐 호르몬이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상에서 조금 더 중요한 파트는 지금 이제 양가로 2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호르몬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꽤나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남성의 생식기관의 발달이라던가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이다라는 이름의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생식기관의 발달에 조금 관여를 하게 되고 2차 성징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월경 주기 같은 것도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은 조금 더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측면에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되겠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에스트로겐은 워낙에 이제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익숙한 호르몬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 호르몬이다라는 인식이 별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 테스토스테론하고 프로게스테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꼭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인 어떤 2차 성징을 나타내는 호르몬이다라는 거 기억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하는 호르몬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기 자아의 개념 아까 네모 1번에서 파악했던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청소년기 자아 개념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동기와는 다르게 청소년기는 본인이 믿고 있는 바와 본인의 어떤 특성, 본인을 움직이는 동기로 자신을 묘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 초기의 자아 개념은 후기보다 좀 더 모순되고 변화가 심하다. 중기에는 청소년 중기에는 후기보다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간의 브릿지가
가치가 높다라는 거 다 맞는 서술이다라고 저희가 교재에서 살펴보았었죠. 근데 디귿에서 보면은 초기에는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 초기에는 아동기에 비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더 많이 가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기에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좀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디귿을 걸러내고 옳은 설명으로 기역, 니은,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청소년기 신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성장 급등 시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12세 정도를 전후해가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세를 전후해서 2차 성징이 빠르게 급격하게 진행되더라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체력과 지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성적 성숙의 뚜렷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경이라는 현상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관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을 초래하더라라는 것도 맞는 서술이 됩니다. 네, 2번에 보시면요. 남성의 2차 성징은 프로게스테론이 아니죠. 프로게스테론은 여성의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부터 2차 성징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을 골라라. 이 중에서는 에스트로겐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2016년도에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가로 3번에 성장 폭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 앞문제에서도 이제 풀어봤듯이 여아들의 경우에는 10살에서 12살 정도의, 그 다음에 남아들의 경우에는 조금 늦은 12살부터 14살까지의 나이에 2차 성징과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이 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성장 폭발기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모 3번으로 가서 이제 청소년의 신체 생리적인 특징이 아니라 인지적인 특성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볼 예정인데요. 자, 양가로 1번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사고 이론이라는 것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발달심리학에서 많이 배워보셨을 내용인데요. 일단은 피아제라고 하는 학자분은 이제 그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발달하게 되는 청소년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각운동기라는 시기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 라는 것을 거쳐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의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기가 해당하는 시기는 바로 이제 네 번째에 적은 형식적 조작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독특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나오고 있죠. 자, 기억.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추론하는 명제적 사고라고 하는 거, 가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문장인데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한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설을 설정해 두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기에 더욱더 발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첫 번째 특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거를 따로따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켜서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고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은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의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동그라미 2번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저희 네모 박스 빨간색이 나와 있죠. 청소년기에는 가설 연역적 사고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설 연역적 사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논리 이제 추론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가설 연역적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납적 사고.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역적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고의 원리를 다 이용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설연역적 사고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귀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체적인 단서들을 여러 개 발견한 다음에 모두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귀납적 사고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죠. 옆집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은 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뒷집 사람을 봐도 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친구를 봐도 이 사람은 코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다면은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다들 코라는 것을 보통은 하나씩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귀납적 사고이고요.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좀 커다란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연역적 사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코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를 일반적으로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보통은 다 코를 하나씩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이상한 사고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 포인트를 발굴해내는 게 연역적 사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두 가지의 사고 원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바로 가설연역적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더욱더 이런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설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이 동그라미 3번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형식적 조작기의 구체적 특징 보면요, 기억, 실제 상황을 넘어서 추상적인 것까지, 추상적인 동그라미 쳐주세요. 추상적인 것까지 사물을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이고요. 니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라는 거, 디귿 가설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리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합적 사고, 조금 더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음 추리력과 적용력이 발달을 하고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인과 어떤 관계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더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언어라던가 혹은 이미지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발달시키게 되는 단계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걸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스키마다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스키마라고 하는 것에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특징도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 더욱더 발달하게 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의 사회적인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거,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와의 관련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라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엘킨드라는 학자분께서 청소년의 사회적 인지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엘킨드는 청소년기의 특징, 사고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셨냐면은 일단은 1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가진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이다라는 생각을 보통의 청소년들은 이제 하게 되더라. 특히 아동기에서부터 이제 가져오게 되는 특징이 되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좀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자기를 주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기가 굉장히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자기한테는 자기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행도 닥치지 않고 위험한 상황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청소년의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사실은 생각인 거고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개인적 우화이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이제 개인적 우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개인적 우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개인적 우화 때문에 또 발생을 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특징은 상상 속에 청중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상상 속의 청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사실을 보고 있지 않는데 누군가 청중들이 본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의식하면서 무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상상 속의 청중 현상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들 청소년기에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셀만이라는 분께서 이제 또 그 청소년기까지의 역할 수용 능력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식인 박스에서 2번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를 한번 보실게요. 한 3살부터 7살까지를 0 수준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때 한 7살까지의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이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6살부터 8살까지의 이제 1수준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랑 똑같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이랑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 좀 다른 사람과 자기의 시각을 구분할 수 있게 되지만요. 그래도 타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게 되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7살에서 12살까지 가는 이 수준 단계에 가게 되면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과 완전히 같지는 않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수준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보시게 되면 10살부터 15살에 해당되는 이제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주체로서도 내가 나의 자신의 생각의 주인으로서도 이제 인식을 자신을 스스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3수준 시기에 발달이 되게 되고요. 이제 4수준까지 이제 한 15세 이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능력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제 분리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또 사회에서 자기나 타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더라라고 하면서 셀만이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준으로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수준은 7살부터 12살에 해당되는 단계이고요. 조금 이제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똑같다 혹은 이제 조금씩 이제 내 생각, 내 입장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조금씩 더욱더 탈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만의 어떤 심리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살부터 15살에 해당되는 3수준의 시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아이가 본인을 내가 내 생각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도 이제 기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객체로서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인식을 하게 되는 단계가 이제 3수준의 이제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살부터 15살까지의 시기에 조금 해당이 되는 4수준의 경우에서는 이제 자기를 주체와 객체로서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사회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까지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게 되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사회적인지의 발달 파트에 조금 이어가지고 원래는 에이켄드의 이론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론으로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에 대해서 17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상 형성이라는 이제 개념이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인 이제 발달 파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인상 형성이라고 하는 거 청소년기에 이제 어떤 본인이 다른 사람을 보고 첫 번째 형성이 된 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던가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로서 활용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인상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청소년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를 이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다른 정보에 대해서 추론을 하려는 현상이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인지라고 하는 것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네모 네 번째에 넘어가시게 되면, 네모 4번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정서적 특성,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강도 높은 정서적인 경험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청소년기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성인들에 비해서 격렬하고 쉽게 동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변화,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정서적인 불안정성도 굉장히 강력하게 유발할 수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질 때, 특히 이제 뭐 입시라던가 친구와의 관계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서적 불만이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청소년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좀 부모와의 갈등이라던가 친구와의 갈등이라던가 대인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번 강도 높은 정서들이 용납할 수가 없을 때 본인의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방어기제라는 것도 활용하게 되더라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상담이론이라던가 학습이론이라던가 이런 다른 과목들에서도 여러 번 배워봤지만 저희 좀 뒷파트에서도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정신분석적 발달 이론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방어기제를 청소년들이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까지만 여기서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 아동기 때와는 달리 자기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경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자각할 수 있다라는 특징, 청소년기가 이제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불안감과 죄책감, 수치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서, 감정의 특성은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띠게 되는데 사회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정리된 파트가 양가로 이번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아동기나 유아기에는 좀 부모와 같이 이제 모든 활동을 함께하고 부모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좀 개별화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고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대신에 이제 동성이나 이성 친구 같은 또래 집단에게는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몰입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청소년기 어떤 신체 생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들이 몇 개 출제된 것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사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조금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에 기반해서 이제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고 가능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가지게 되고요. 가설 연역적 사고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배워봤었죠. 그다음에 사고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조금 더 추상적인 수준의 이제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 다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고들인데 1번에 보면은 물활론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물활론적 사고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떤 물건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믿는 생각을 물활론적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과 같은 그 유기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토양이라던가 암석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인데 산이 화산 폭발을 하는 것을 보고 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산은 어떤 사람처럼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물활론적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청소년기의 특징, 어떤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린 단계인 전 조작기의 특성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기출이 되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엘킨드가 제시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저희 상상 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에 대해서 배워봤던 거 개념 생각하시면서 골라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엘킨드의 상상 속의 청중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타인의 집중을 무대 위에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을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부른다라고 저희 배워봤었고요. 누가 자기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사소하게 해도 크게 당황하고 작은 비난에도 쉽게 이제 분노하고 상처받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도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형식적 조작 사고가 청소년기에 가능해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 관념에 의존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상상 속의 청중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서 타인도 나름대로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점차 상상 속의 청중 현상은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3번에 보면요.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믿어서 위험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상 속의 청중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우화 에 해당하는 사례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 개인적 우화라는 것에 이제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 우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위험하거나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행동으로 모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조금 내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야, 나한테 모든 부분이 비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의 개인적 우화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 청소년기의 보편적 현상이고요. 그리고 초보적이고도 형식적 조작적인 사고의 결과로 보았다. 조금 더 형식적 사고, 조작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면 점차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언급이 되었었고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의 관심사와 경험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이고요. 타인들이 자신을 열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 의한 상상의 청중 현상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기도취적이고 요란한 옷차림을 하며 눈에 띄고 싶은 것은 개인적 우화 현상이 아니고요. 상상 속의 청중 현상이고요. 사실은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요란한 옷차림을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 자체도 특별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주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우화이거든요. 근데 상상 속의 청중 현상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과하게 본인을 치장하거나 조금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이 상상 속의 청중이기 때문에 4번의 내용은 개인적 우화라는 그 키워드를 바꿔주셔야만 맞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엘킨드가 말한 청소년기 자기중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우화, 상상적 청중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에 상상적 청중 형상과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와 그 다음에 상상적 청중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해서 디귿과 리을을 맞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니은을 보시면요.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지칭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사고인지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의 독특함에 대해서 너무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지칭한다라고 바꿔줘야만 맞는 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역, 디귿,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련된 개념으로 살펴보았었던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제3자적 역할 수용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할 때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하고 동일한 상황을 각기 서로 다르게 볼 수가 있고 자신을 주체 및 객체로서 바라볼 수가 있겠더라 라고 하는 거 여기 기역, 니은, 리을을 맞는 것으로 골라서 4번의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높은 단계의 이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수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제3자적 역할 수용 단계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관습
관습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해의 대상으로 넓혀서 사회가 본인들에게 바라는 바, 본인이 사회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망하는 시점까지 들어와야 가장 높은 단계의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이제 제3자적 역할 수용 단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디귿을 틀린 것으로 걸러내고 나머지 것만 맞는 것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타인에 대한 인상 형성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인상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정보를 추리하게 될 때 조금 더 이제 발달의 정도가 커지게 되면은 점점 더 그 인상을 통해서 정보를 추측하는 능력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의 어떤 사용이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분화될 수 있고요. 보다 추상적이고 추론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더 발달이 되게 되는데,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안 되겠죠. 청소년기에서 조금 더 발달이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이 인상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인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 혹은 타인의 인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5번의 서술을 틀린 것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2번 보시면 되겠죠. 청소년기 정서 표현이 사실은 직접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비교의 대상이 아동기이죠.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서 좀 간접적이고 상당히 조금 지속성이 있는 방향으로 감정 표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의 서술은 틀린 것이다 라고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소년의 이제 사회의 인지적인 발달에 대해서,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